아버님, 살살해 주세요. 제발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 절규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성이 절망의 나락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죠. 제 이름은 린입니다. 25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코리안 드림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그 악몽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곳,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따뜻한 흙냄새가 늘 코끝을 맴돌던 그런 곳이었죠. 가난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때 마을에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부모님의 눈이 반짝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평범해 보였어요. 32살의 박민수 씨. 경상북도 청송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고 뒤로 보이는 사과나무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사과들로 가득했어요. 큰 사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몇 번의 화상 통화와 서류 작업, 그리고 간단한 결혼식. 모든 게 꿈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상냥해 보였어요. 한국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죠. 딸이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게 됐다고요. 출국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리나,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뭔가 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민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는 사진보다 조금 더 말랐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잘 왔어라고 말하며 제 가방을 들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항에서 청송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우리 집 주변은 조용해. 도시랑은 다르지만 공기 맑고 살기 좋아라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과 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습니다.
청송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 안에 자리 잡은 사과 과수원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과나무들이 정말 장관이었죠. 와, 정말 크네요. 제가 감탄하자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가꿔온 과수원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는 거지. 집은 과수원 한가운데 있는 2층 한옥이었어요.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베트남의 시골 풍경과는 달랐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철 씨는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첫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방금 딴 사과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입맛에 맞나? 베트남 음식이 그리우면 언제든 말해. 재료 사다 줄게라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 씨도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매일 저녁 간단한 단어들을 알려줬어요. 사랑해, 고마워, 맛있어 같은 일상적인 표현들을 배워가며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과수원을 산책하는 게 저의 일과가 됐어요. 이른 아침 사과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과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여기 사과가 정말 달아요라고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으로 키웠거든. 화학비료 안 쓰고 친환경으로만 키워. 그래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지. 마을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며 신기하게 바라보시던 분들이 점점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인 강순자 할머니는 마치 친손녀처럼 저를 아껴주셨어요. 리나, 김치 담그는 법 배울래? 한국 며느리가 되려면 김치는 담글 줄 알아야 해라고 하시며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타향살이의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거든요. 그 무렵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상한 시아버지, 아름다운 시골 풍경,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늘 좋은 소식만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시아버님도 저를 정말 잘 대해주시고 이곳 사람들도 친절해요. 걱정 마세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죠.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자상했던 그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끈적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리나, 오늘 옷이 예쁘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투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려니 했어요.
한국의 나이 든 남성분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마을 경로당에 나가신 틈을 타서 민수 씨와 단둘이 앉았어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 씨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저에게 라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천천히 말해봐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편한 시선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들, 그리고 그날 창고에서 일어난 일까지 말하는 내내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혹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하지만 민수 씨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상처도. 라고 말하며 입술에 상처를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처는 넘어져서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린, 너도 한국 와서 스트레스가 많았잖아.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저를 믿지 않다니. 민수 씨,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아니야, 거짓말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 아니거든. 나도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모를까? 민수 씨는 계속 시아버지를 변호했어요. 아버지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수 있어. 원래 정이 많으신 분이시거든. 며느리 예뻐해 주시는 거지. 다른 뜻은 없을 거야.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민수 씨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그냥 좀 더 지켜보자. 혹시 오해였을 수도 있고. 오해요? 이게 오해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당한 게 오해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고 민수 씨도 어색하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시더니 우리 둘의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안 좋네라고 물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민수 씨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린,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괜히 가족 관계만 나빠질 수 있어.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셨고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는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제가 당한 건 어쩌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우리 과수원도 아버지 명의고 집도 아버지 거야. 괜히 문제 키우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수 씨가 저보다 시아버지를 택한 거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경제적 안정을 택한 거였죠. 과수원의 모든 소유권이 시아버지 명의라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줄은 몰랐어요. 민수 씨는 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네요 라고 말하니까 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너만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 씨의 진심을.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대립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저를 버린 거였죠.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께는 말할 수도 없었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니까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한테 뭐라고 했지?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역시 눈치채셨던 거였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면 돼. 너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려면 마리아라는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협박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고 시아버지는 계속 위협적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5월 말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수 씨는 농협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계셨죠. 리나, 잠깐 창고로 와볼래? 무거운 걸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의심 없이 앞치마를 벗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고는 과수원 한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농기구와 비료, 각종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의 백열등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묵직한 기계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버님, 뭘 옮기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고 안쪽을 가리키며 저기 비료포대 좀 앞으로 빼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자물쇠 꺼는 소리까지.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따뜻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어둡고 무서운 얼굴이었죠. 아버님, 왜 문을 잠그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리나, 이리 와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아버님, 저 나가야 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 걸음씩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계속 뒤로 물러섰지만 창고 벽이 등에 닿았어요. 아버님, 제발요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그 순간부터는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창고는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사과나무들만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힘들어져라는 말과 함께 더 큰 힘으로 저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버둥거렸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입술이 찢어졌고 시아버지의 팔에 제 이빨 자국이 났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저는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도 원했잖아. 그동안 나한테 눈빛으로 유혹했잖아라는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제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결국 겨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민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찢어진 입술, 멍든 목, 흐트러진 머리.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끝없이 울었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잘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래, 푹 쉬어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손길, 창고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절망감.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었어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시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민수 씨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요즘 아버지 피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워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 씨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한 거죠. 남편이잖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깨에 손이 올려졌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고생 많다, 우리 며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깨를 꾹꾹 눌러주시는데 그 손길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버님라고 말하며 살짝 몸을 빼려고 했는데 그 손이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직 어린데 고생이 많지? 민수, 저놈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끈적했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시며 설거지 좀 도와줘라라고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민수 씨는 네, 아버지라고 대답하고는 제 옆으로 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을 민수 씨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결국 그날 밤 민수 씨에게 살짝 이야기해 봤어요. 여보, 아버님이 제 어깨를 좀 오래 만지셨어요. 그게 한국 문화인가요? 민수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원래 정이 많으신 분이야. 며느리를 많이 아끼시는 거지. 나쁜 뜻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려 했어요. 정말 제가 예민하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나가다가 허리에 손을 대신다거나 말을 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신다거나 작은 일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점점 큰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민수 씨가 없을 때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민수 씨가 없는 시간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민수 저놈이 복이 많지라고 하시면서 제 뺨을 살짝 만지실 때 저는 온몸이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른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시아버지였어요. 우리 며느리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해. 정말 착한 아이야라고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의 시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손길, 모든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점점 집에 있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린.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정말 문화 차이인 건 아닐까요? 저는 계속 자기 의심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그 느낌은 점점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민수 씨에게 고백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수 씨가 농약을 사러 나간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몸을 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어차피 민수도 모르는 일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더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민수 씨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며칠 전에 강순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요즘 녹음기 하나 있으면 좋더라. 손자가 영어 공부할 때 쓰라고 사줬는데 정말 편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녹음기 하나 사주실 수 있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 필요해요. 제 발음 들어보고 싶어서요. 민수 씨는 선뜻 들어줬습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하나 사다 줄게. 죄책감 때문인지 요즘 제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사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조작법도 간단했어요. 이거면 몇 시간이고 녹음할 수 있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어요. 녹음 버튼, 정지 버튼, 재생 버튼까지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가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계셨죠. 저는 녹음기를 치마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대로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요. 리나, 혼자 심심하지? 아빠가 상대해 줄까? 그 말투부터 이미 불편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어깨에 팔을 두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민수 저놈이 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라고 말씀하시며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지만 더 세게 잡으셨어요. 왜 안 돼? 우리끼리인데. 민수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야. 그리고 더욱 노골적인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싫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까는 좋아하는 것 같던데 몸이 다 반응하잖아라는 말에 구역질이 났어요. 언제 제가 좋아했다는 거죠? 다행히 그때 마을버스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재빨리 손을 빼시며 다음엔 더 재밌게 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녹음을 정지시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드디어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잠든 후에 이어폰으로 녹음을 들어봤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분의 추잡한 말들, 제가 거부하는 목소리,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들, 협박성 발언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점점 증거가 쌓여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녹음한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 몸매가 정말 좋아. 베트남 여자들이 다 그런가 봐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린이 처음엔 싫어하는 척 하더니 이제는 좋아해. 역시 여자들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고, 녹음 파일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USB 메모리를 하나 샀어요. 녹음 파일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했습니다. 컴퓨터에도 저장하고 USB에도 저장하고 심지어 이메일로 제 자신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요즘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녹음기 많이 쓰네. 발음 연습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빨리 한국어 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상당한 양의 증거가 모였어요. 시아버지의 성희롱 발언들, 협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내용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강순자 할머니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혹시 할머니께서 좋은 방법을 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와 민수 씨가 모두 나간 틈을 타서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일이냐, 우리 손녀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순자 할머니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시더니 방문을 닫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렴.
할머니가 들어줄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들, 창고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민수 씨의 배신까지. 할머니는 중간중간 어머나 그래서라고 맞장구 쳐주시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이걸로 다 녹음했어요. 시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했다. 요즘 세상에는 증거가 있어야 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할머니께 여쭤보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하나 있다. 우리 큰아들이 사업할 때 도움받은 사람인데 착하고 실력도 좋아.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게 어떨까?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그분께서 도와주실까요? 물론이지. 내가 전화해 볼게. 그런데 리나, 이 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워낙 교활하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즉시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순자입니다. 급한 상담건이 하나 있는데. 통화를 마치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상담 가능하대.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낼게. 할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도움받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잘 될까 싶어서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정우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시길래 저는 또다시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시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을 들려드렸어요. 시아버지의 성희롱 발언, 협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 내용까지. 변호사님은 녹음을 다 들으신 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저는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녹음 파일들이 증거로 제출된다는 것,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안전 문제예요.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갈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곤란해했어요. 베트남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여권이 시아버지 방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선 우리 집에라도 피해 있어라. 그리고 여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여권은 본인 소유물이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경찰 동행하에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고발부터 접수하고 나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하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힘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제 개인 물건들을 몰래 빼내야 했고 여권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접수 날짜도 정해야 했고요. 언제 실행할 거냐? 라고 할머니가 물으시자 저는 내일 해요. 더 늦으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잤어요. 민수 씨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녹음기와 USB,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챙겼습니다. 여권은 시아버지 방에 있는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조용히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했어요. 10시에 나갈게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민수 씨와 시아버지가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자유로워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잘했다. 우리 리나.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경찰서에 가자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담당 형사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녹음 파일들을 제출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형사님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였습니다. 린, 어디 갔어? 집에 없네. 짐도 없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 씨,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 씨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신고를 했다고? 린,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민수 씨는 끝까지 저보다 시아버지를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고발 접수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측에서는 며느리가 유혹했다. 합의하에 한 일이다라며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다행히 녹음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피고인이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녹음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판에서 증언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날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셨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주셔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검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뿌듯했어요. 1심 판결에서 시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라는 특별한 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판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시아버지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결국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마을의 다른 농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와 같은 이주 여성들을 고용하는 착한 농장 주인분이었습니다. 린 씨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일해요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제 사연을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견뎌내셨네요 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일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라고 말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어도 훨씬 늘었고 컴퓨터 활용 자격증도 땄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독립적인 생활도 하고 있어요. 가끔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할 때면 리나,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시거든요. 민수 씨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더 이상 그 집안과 연결되어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복역 중이니까 과수원도 팔리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제게 친정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우리 리니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요즘 저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라고 조언해 드릴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요즘엔 작은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기르는 거죠. 처음에는 시아버지 때문에 사과가 싫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요. 제가 키우는 사과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열릴 거예요. 그 옛날의 쓰라린 기억이 아니라 희망과 새 시작의 상징으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